송은상 소설집 아내의 여자친구. 작업실. 드디어 작업실을 가지게 되다니 감개무량하다. 사실 작업실의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았다. 타인의 간섭만 안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한 칸 방이라도 좋다. 가끔 내다볼 풍경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박한 꿈인데도 작업실을 얻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 얻고 보니 집과도 멀지 않았고 더구나 5분 거리에 강을 따라 산책할 만한 길이 있었다. 알토란처럼 숨어있던 이 오피스텔을 찾아낸 것은 발품을 팔아준 아내의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작업실에 필요한 책상과 소파 등 집기를 들여놓는 일도 세심하게 도와주었다. 아내는 죽음을 예감하고 절친이었던 그녀에게 몇 번이나 남편을 챙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아내가 떠나버린 후에 나는 48평의 공간을 혼자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고 드나들면서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이웃들은 자식들이 보기 드문 효자라는 말들을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유쾌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주위는 더욱 고요하고 적막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시간이란 노인에게도 썩 유쾌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침이면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대단한 일이라도 도모하는 것처럼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퇴직하고 자서전 쓰기 강좌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내를 보낸 뒤 자서전을 빙자해서 몇 개의 추억을 더듬어 보는 일도 나쁘지는 않을 듯 했다. 산책, 매미를 만나다. 집 밖으로 나가자 후끈한 열기가 달려들었다. 산책길에서 개 한 마리와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동행이었으므로 혼자인 나보다는 좀 당당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산책을 나오는 게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았으므로 못 볼 걸 본 것처럼 서로를 외면했다. 강변인데도 조금도 시원하지 않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다. 어쩌자고 선크림이 땀으로 녹아 흘러내리고 선글라스가 콧등을 타고 자꾸 미끄러지는지. 그러는 동안에도 뜨거운 열기는 쉬지 않고 시들어가는 개망초와 쑥부쟁이를 넘어뜨리고 있었다. 이 더위에 산책이라니 미친 짓이야. 나는 어리석은 자신을 질책하려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으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어느새 미지근해진 물을 마지못해 마셨다. 1km쯤 걷다 보니 커다란 플라토나스가 당산나무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멋진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그늘 속에는 몇 개의 벤치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너그러워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매미가 울었다. 처음엔 점잖게 독창을 시작했지만 곧 매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중창을 이루었고 끈기 있게 합창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매미들은 불법 노조처럼 단결하여 일제히 그악스럽게 울어댔다.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지. 나무 밑에 평상에서 잠이 들었나 보았다. 나는 매미들의 극성스러운 울음소리에 낮잠에서 깨어났다. 주인은 어스레했고 인기척은 없었다. 말매미와 참매미와 털매미와 쓰르라미들이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줄기차게 울어대고 있었다.
더위 끝자락에 매달린 매미 울음소리에 나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꼈다. 매미의 일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다. 매미 유충은 땅속에서 나무뿌리 수액을 먹고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린다. 7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와 등껍질을 벗어내고 날개를 말리고 매미가 된다. 그리고 어른 매미가 되어 겨우 일주일을 산다. 그 일주일 동안 피나게 울어 제 짝을 찾아 알을 낳는 게 임무라 했다. 그게 종족 보전 본능이라 했던가? 뭐 이런 생이 있어 어린 소견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선잠을 깬 탓이었을까? 길길이 뻗어오르는 푸르죽죽한 나무까지도 무섭고 그 종족 보존 본능이라는 것도 무섭고 그 악스러운 매미 울음소리도 무서웠다. 산다는 게 막연히 끔찍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미 울음소리를 싫어했다. 성장하면서 종종 인간 존재도 매미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름 끼치는 매미 울음소리 덕분인지 더위는 한풀 꺾인 듯 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자 강바닥이 얕은 탓인지 황새와 가마우찌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보였다. 너희들 피서법이 꽤 괜찮아 보이는구나. 나는 조그만 작업실을 나와 강가에 앉아 새들의 피서법을 칭찬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졌다. 그때였다. 가마우지 한 마리가 제 몸통만한 물고기를 낚아채웠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물고기를 삼켜버렸다. 가마우지의 그 동작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웠고 심지어 뻔뻔해 보이기도 했다. 문득 기억 속에서 비슷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코로나 유행 초기 타인 기피 현상이 무척 심했을 무렵 나는 서울 숲에 간 적이 있다. 나는 텅 빈 숲에서 자연을 음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비둘기들은 평화롭게 먹이를 쪼아 먹고 있었고 한 마리의 고양이가 나무 뒤쪽으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앗, 순간이었다. 고양이는 어느새 비둘기를 입에 물고 어슬렁어슬렁 회양목 뒤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먹이에 탐닉하고 있던 비둘기는 순식간에 고양이 먹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네. 동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는 억지로 달관한 듯한 자세를 잡았다. 요즘 들어 나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 있다. 그런데도 끝내 낙관주의자가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 방식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먹어치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비건주의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존재인가. 나에게는 이런 문제로 이야기가 통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자명한 사실이 싫어서 종종 단식을 시도한 그 친구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학승이 되었다. 동안거, 하안거를 끝내고 나오는 그 친구의 백지장 같은 얼굴에는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었다. 이 아우라를 본 친구들은 그를 선사라고 불렀다. 어느 날 선사는 정규교육 과정을 떠나 솔잎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아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후 그의 부고를 접하고 말았다. 선사의 눈에도 맛있는 음식이 어른거리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감미로우며
청량한 새소리도 귀를 간지렸을 것이다. 기나긴 단식 끝에 선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선사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도를 발견했다고 믿은 것인가? 나는 그 친구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굶지 않기 위해 직업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어차피 태어났으므로.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되었다. 매미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나는 살아가는 일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생명을 먹어치우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 수가 없었다. 그 일 때문인지 도저히 낙관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나에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은 세상을 등진 후에 한결같이 평화로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염습을 마친 아내는 아름다웠다. 세상 고통에서 놓여나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듯 해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간 존재의 욕망이라는 공격성과 존재의 의미 탐구라는 방어적 도의 사이에 종교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문득 인간이 종교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격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버리고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유혹 때문일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삐거덕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자신만이 알아챌 정도였으므로 나는 가볍게 무시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내 친구 그녀. 오늘 그녀는 오지 않았다.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에 걸렸다는 소식만 왔다. 나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쫓아가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썼다.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오후에 심심함을 참다 못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좀 어때? 많이 안 좋은가? 그저 그래요. 조금 미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입맛이 없을 뿐이에요. 자가격리 기간이 일주일이니 참아야지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해 보였다. 근데 오미크론 다음 변종은 켄타우로스래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말했다. 켄타우로스? 하여간 장명 실력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렇다면 선배는 켄타우로스 좀 걸려보면 어때요? 그녀는 악담 아닌 악담을 웃으면서 날렸다. 나는 그녀의 대학 4년 선배다. 하긴 켄타우로스는 좀 섹시한 남자들이 걸리기 쉬울 것 같아. 왠지 선배와는 머나먼 송바강일 듯. 그녀는 흐흐흐 웃으려다 가래 걸린 소리를 내며 크크크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켄타우로스는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이며 날고기를 먹고 사는 성질 난폭한 호색한이라 들었다. 신들의 세계에 인간이 끼어들면 꼭 사건이 터진다. 켄타우로스는 고향이 어디죠? 태생이... 그녀는 나를 인문학 잡학사전이라고 불러왔으므로 언제든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켄타우로스 아비는 익시온이야. 테살리아의 왕이었던 익시온 말이야. 헤라의 미모에 홀려 정욕을 품었다지. 연애대장 제우스가 이를 모를 리가 있겠어? 구름으로 헤라를 만들어 익시온이 바라보는 하늘에 띄웠다네. 익시온은 구름을 헤라로 오인하고 정을 통했는데 거기서 켄타우로스가 출생했다는 거야. 제우스는 길길이 뛰면서 신성 모독이라며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어 허공으로 던져버렸대. 제우스 뒤끝 장렬이로군요.
켄타우로스는 타르탈로스로 떨어져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채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을걸? 그녀는 크크크 웃었다. 제우스의 여자랑 엮여서 좋은 꼴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이랑 인연을 맺어야지. 그나저나 명희 씨, 이제라도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진지하게 말을 건네본다. 그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이 왠지 안타깝게 느껴지곤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아요. 인연이란 게 있어야 만나죠. 제가 희수랑 만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같은 반이 되었으니 이 정도면 인연이라 할 만하죠. 그녀는 펄쩍 뛰었지만 늘 그렇듯 기승전희수로 마무리 지었다. 6년간 같은 반이라 우연치곤 대단한데 선배는 희수랑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인연이라고 느꼈나요? 희수랑 첫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말투엔 장난기가 가득했다. 만남이란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듯 필연일까요? 그녀는 집요한 면이 있다. 글쎄, 희수를 처음 보았을 때는 한눈에 운명적이라 느꼈으나 필연이라 생각했었지. 나는 그 순간의 황홀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희수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말이네요. 희수 말로는 그날 우연히 그 카페에 있었기에 만난 거라고 했는데 섭섭한 말이네. 누구라도 만남의 만큼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인간 아닌가?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신 남녀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져서 누구의 아들, 딸로 우연히 태어나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좀 거시기 하지 않나?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편이 낫겠죠? 운명적이라면 더 좋고 희수에겐 보는 순간 운명적이라고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그녀는 순순히 동의했다. 그리고는 잠시 상념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아름다웠던 희수를 추억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게 여겨졌지만 곧 쓸쓸함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녀는 조금 쓸쓸한 듯 했다. 나는 몸조심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그녀가 없으면 심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녀가 있다고 심심함이 온전히 가시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와는 매일 통화를 했다. 독거노인의 심심함을 확인하며 심심함이란 늙으면서 가지게 되는 호사로 치부하자고 동의한 적이 있다. 낙서의 기원. 나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자서전 항목을 누르고 낙서라고 쳤다. 나는 한때 낙서하는 버릇에 깊이 침륜된 적이 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기에 자연스럽게 낙서하는 버릇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아마도 나는 사춘기 적부터 낙서를 좋아했던 것 같다. 나는 끊임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의미 없는 선들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가 메모광인 것은 아니었다. 낙서에 그럴듯한 시구나 금원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했던 친구들은 그것이 순전히 의미 없는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대체로 실망했다. 쓸데없이 왜 그렇게 낙서를 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다. 왜 쓸데없이 종이와 잉크를 낭비하느냐고 말하면 좀 미안해지기까지 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낙서가 습관화되어 좀채 버릴 수 없는 버릇이 들어버렸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냥 틱 같은 거야. 나는 종종 그렇게 대답하곤 했었다.
그리고 1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그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나는 교무실에 불려갔다. 선생의 탁자 위에는 중간고사 시험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때 선생이 시험지를 뒤집었다. 시커먼 낙서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대체 이게 뭐냐? 선생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공부만 잘하면 다냐?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낙서는 순식간에 반인륜적 행위가 되어버렸다. 선생에겐 유난히 사람됨을 강조하는 습관이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가로내었다. 이렇게 시꺼멓게 낙서하는 걸 보니 네 속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틀림없어. 뭐가 그리 불만이야 대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지만 깊이 반성하고 내일까지 반성문 제출해. 선생은 녹이 띤 음성으로 말했다. 소심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날 저녁 A4 용지에 낙서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100번쯤은 쓴 것 같다. 그 반성문은 흡사 낙서처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자면 나에게 낙서벽은 젊은 시절을 지탱해주던 보호장구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낙서를 했다. 10대 초반에 느닷없이 당한 부모의 별세는 나 자신의 머리로는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1년 반 사이에 2번이나 겪은 그 일들이 너무 느닷없는 것이었으므로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삶이란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수렁을 감춘 거대한 늪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곧잘 하던 공부도 시시하게 느껴졌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공부야 하는 생각이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틈만 나면 벌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막막한 마음이 되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여린 가슴에 무수한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의 불안감은 빈 공간의 무수한 낙서로 표현되었다. 낙서에는 아무 의미도 그려져 있지 않았지만 불안한 시간을 견뎌내려는 조바심과 표현되지 못한 그리움, 생을 조율해내려는 노력 등이 점철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습관이 된 낙서벽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친구와 수다를 떨 때도 내 손은 쉬지 않고 흰 공백을 찾아다녔다. 광고지의 여백이나 냅킨 같은 것들은 쉽게 더러워졌다. 낙서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노트에 글이나 일기 같은 걸 썼다면 어땠을까? 글은 읽기 쉽지만 결코 쉽게 써지는 게 아니다. 그 시절에 나는 글을 쓰는 동안의 긴장감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못했다. 글자는 공공의 표현 수단이다. 일단 글로 표현하면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줍음 많은 사춘기의 나는 누구에게도 내면을 들키기 싫었다. 낙서가 없었다면 일종의 자폐증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이제 낙서를 하지 않는다.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고 불확실하며 인간은 언젠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지당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데도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내거나 혹은 부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도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었으므로 때때로 반목하기도 했다.
이럴 때 낙서는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의 강을 건너게 해주었다. 상대에게 화를 내는 대신 낙서를 함으로써 그 간극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왜 그때 낙서를 해야만 했는가라고 자문해 본다. 굳이 대답해야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침묵해야만 할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혹은 미적인 문제 같은 우리 내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표현력이 없는 편은 아닌데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내가 꿈꾸는 집과 집사람이 꿈꾸는 집이 달랐으니 같은 집에 살게 되어도 서로 반목하기 쉽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내면의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절감했던 것이다. 나는 낙서 챕터를 마무리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다. 사람들에겐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말과 말 사이, 침묵과 침묵 사이, 엇나가는 말들의 오해와 그 횡포에 맞서려면 무의미해 보이는 낙서가 꼭 필요한 것 같다. 나에게 낙서는 무건 수행을 할 수 없는 학승의 탈출구, 일종의 생존 수단이었다. 아내의 여자친구. 오늘 그녀가 오기로 했다. 그녀의 오미크론 격리 기간이 끝났으므로 나는 퀸스 베이커리 앤 카페로 나갔다. 일주일 만인데도 무척이나 오래된 듯 여겨졌다. 그녀는 정확히 말해서 아내의 오랜 친구이고 나의 친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젠더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가끔은 여자친구로 오인받는다. 그렇다고 굳이 해명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아내를 처음 발견하던 날 그녀는 아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중학 시절부터 아내의 단짝 친구였으므로 내가 아내를 안 것보다 아내를 오래 만나온 셈이다. 그 이후에도 데이트할 때면 종종 그녀는 아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아내의 손을 잡기 전에 그녀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내가 아내를 안아주기 전에 둘은 내 앞에서 포옹을 했다. 나는 두 여자와 음악회를 가고 세 장의 영화 티켓을 끊었다. 친구들은 두 여자와 데이트하는 기분은 어떠냐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처형 혹은 처제에게 희수의 반쪽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우리가 결혼하고 그녀도 곧 이어 결혼했다. 아내가 던져준 부케를 받은 그녀가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선선히 결혼했을 때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약간의 섭섭함이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석 달 만에 이혼했고 결혼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았다며 그녀가 결혼을 했던 것은 다시는 결혼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 선택했던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고백했다. 한 번은 아내가 그녀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아내 희수는 혼자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쟁이였다. 그래서 용감한 그녀가 동반자를 자처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역 근처 카페에서 우리 셋은 만났다. 와인 한 잔에 취한 듯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다. 갑자기 명희 씨가 연극 배우처럼 말했다. 그녀는 장난을 치고 싶을 때나 쑥스러울 때마다 연극 대사를 읊듯이 말하는 게 습관이었다. 한때 연극을 했기에 그런 태도가 퍽 자연스러워 보였다. 미안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고백하고야 말았어요.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해요? 고백은 또 무슨 고백? 취했어요?
나는 장난 좀 그만 치라는 듯이 일부러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취하다니요. 와인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여전히 그녀가 연극 대사를 읊듯 말했다. 그대는 처음에 여자로 태어났으나 자연의 여신이 그대를 만들다 사랑에 빠져 남성을 덧붙임으로써 내게서 그대를 앗아갔네. 셰익스피어는 이런 소네트를 썼죠. 서담탄 백작에게 바치는. 그럼 셰익스피어가 동성애자라는 거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34년간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남자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는 않았어요. 27편의 소네트가 남성에 대한 사랑 노래니까요. 그저 사람을 사랑했지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너무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온통 붉었고 희수 옆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만 사랑을 고백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농담을 들은 듯 웃으면서 아내에게 동성 친구가 있는 것은 용납하지만 애인이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지개 동산을 넘어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아내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내 나를 사랑했고 장난으로라도 이혼을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아무도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잊히고 말았다. 그녀는 늘 아이들에게는 이모였고 아내에게는 절친이었으며 내게도 편안한 친구가 돼주었다. 그렇기에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기 전 남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들었을 때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처음엔 아내를 추억하기 위해 그녀를 만났지만 이제는 심심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만난다. 커피.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나는 자칭 커피 마니아다.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향이 좋고 맛도 그럴싸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소확행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왔다. 대체로 생각이 많은 나에게 시름이 없을 수 없지만 커피를 마실 때만은 모든 게 잠시 유예된다. 언제부터 그런 기원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로 괴로워하던 대학 시절부터였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기원이라면 커피는 만병통치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허접한 일상, 빈곤으로 얼룩진 시절, 콤플렉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수많은 나날을 지탱하는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커피의 덕이 컸다. 커피를 마신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종종 자신을 규정하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는 이성적 행위로 인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나는 커피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대체로 분위기상 감성적이면서도 음주보다는 이성적일 때가 많아 나의 이미지에 고상함을 더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커피 마니아로서는 가장 치욕적이고도 슬픈 날이었다. 커피를 음미하며 세 모금쯤 마셨을 때였다. 갑자기 심장에 묵지근한 느낌이 몰려왔다. 그 기분 나쁜 낯선 느낌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서서히 심장을 조여왔다. 카페인 과부하 순간 떠오른 이 낱말은 맹세코 커피를 마셔온 50년의 세월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낯선 것이었고
의사의 진단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나는 심장을 감당하기 위해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향 좋고 맛 좋은 커피도 소용없었다. 그저 커피를 외면함으로써 살아남으려는 의지뿐이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내 심장은 분당 150번을 뛰고 있었다. 부정맥을 진단받은 그날 이후 나의 커피는 원샷으로 겸손해졌다. 나는 자신을 커피 중독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마니아라고 하면 괜찮은데 중독자라고 하면 좀 열등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니아보다 친근한 낱말이 중독이다. 마약이나 담배의 중독성이 무섭다는 것은 익히 알지만 커피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대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커피 중독자의 중독성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부정맥을 진단받고도 의사의 충고대로 커피를 끊을 수는 없었으니까. 내게 커피 마시는 행위는 문장에 있어 쉼표, 마침표, 느낌표 따위와 비슷하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 지지부진하던 일을 힘들여 한 달나 끝냈을 때, 천신만고 끝에 계획을 모두 마쳤을 때, 그때마다 내 앞엔 커피가 있다.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 실패와 성공에 함께 하는 것이다. 쓰고 쉬고 향이 달아난 식은 커피 앞에서 대체로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 식은 커피는 중독자의 삶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때로 증언한다. 피곤하지만 쉴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책상 위엔 찌든 커피잔들이 널려 있다면 대체로 앞날은 긍정적이다. 카페인이 이성적인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방전된 에너지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커피 마시는 경력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있자니 그녀가 들어왔다. 키가 큰 그녀의 수트 필은 단연 눈에 띈다. 자그마한 아내의 체형에 익숙해 있던 내 눈이 어느샌가 늘씬한 그녀에 익숙해졌다. 요가로 단련된 그녀의 체형은 젊은이처럼 반듯하다. 이제 완쾌된 거요? 나는 반가움을 감추며 묻는다. 아마도요. 그럼 커피 마셔도 되는 거요? 지난 4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셔왔는 거려 뭘. 나와 아내 희수 그리고 아내의 단짝 친구 그녀에게는 커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웬일이야? 아이스 싫어하잖아. 둘이 뜨거운 걸 마시고 있으면 분위기마저 더워질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이라도 시원해 보이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배려심은 종종 상대를 감동시킨다. 선배는 언제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던가요? 그녀가 한 모금 음미하며 물었다. 그야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마시는 커피가 최고지. 나는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한 어투로 답했다. 희수는 언제 마시는 커피를 제일 좋아했는지 아셔요? 그녀는 대화 중에 종종 아내를 소환한다. 희수는 내가 내려준 모닝커피를 가장 좋아했을걸.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 그가 유일하게 부엌 일을 하는 것은 커피 내리기였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부엌 일이 바빠 보일 때 커피를 내려주면 아내는 무척이나 좋아하며 마셨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희수가 그러던거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제사를 끝내고 마시는 커피라고요. 그녀는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어 종종 놀라움을 준다.
희수가 그랬어요. 제삿날 아침에는 준비해야 할 음식 리스트를 들여다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희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도 거의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려. 그녀는 회상에 젖어 눈을 가늘게 떴다. 제삿날이면 커피 마시기로 시작해서 온종일 부엌을 떠나지 못하고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지. 집안은 기름 냄새로 어지럽고 점심은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에 건너뛰게 돼. 손님을 맞고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 식사를 차리고 손님을 배웅하고 나면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야. 설거지를 도와주던 가족들도 다 침실로 향하고 홀로 남아 식탁 앞에 앉으면 어디선가 뜨거운 기쁨이 서서히 몰려오는 거야. 이때 마시는 한 잔의 믹스커피 정말 맛있지. 남편은 피곤한데 무슨 청승이냐고 하지만 유교의 전통이라는 성에 유배된 한 여자가 한밤에 홀로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 아마도 한 잔의 커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하여 종일 노동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야. 커피를 마시는데 일종의 오르가즘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기쁨이 몰려온다면 믿을래? 명희는 아내로 빙의한 듯 영국 배우처럼 말했다. 희수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나는 약간의 충격을 받는다. 희수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뜨겁게 내부를 채웠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쁨은 전통과 인습에 갇힌 노예의 분노로 서서히 모습을 바꾸었다고. 나는 다시 한번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 든다. 애처가를 자처했던 나에게는 너무 낯선 얘기였다. 아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해왔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아내가 아니었다. 남편인 나보다 아내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로소 어리석은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음 한쪽이 아려왔다. 다시 산책. 더위가 한풀 가셨는지 강바람이 제법 시원하다. 나는 종종 마음이 심란할 때 산책을 나가곤 해왔다. 어제 그녀에게서 아내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기에 밖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퇴직과 사별이라는 큰일을 겪은 후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 소해를 한다, 사진을 찍는다, 운동을 한다 하며 많은 일들을 벌여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신적인 공허를 채워준 것은 산책이었다. 나는 걷기 예찬가 루소가 되어 걸으면서 심란한 마음 한 자락을 들여다보았고 마음의 슬픔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다. 일찍 가버린 아내에 대한 실망과 내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좌절과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오는 형이상학적 슬픔까지도 걸으면 쉽게 치유되곤 했었다. 나에게 걷기는 한없이 관대한 마음이 들게 하는 요술쟁이 같았다. 나는 걷고 또 걸으면서 어두워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다 보곤 했다. 무작정 주머니에 가득 담긴 걱정거리들을 길에 하나씩 하나씩 흘리면서 자신의 그림자가 한없이 길어져 자코메티의 조상처럼 여위면 아픈 마음이 다소 진정되곤 했다. 실망은 기대를 버리면 되는 일이고 좌절은 쓸데없는 욕심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풀 이파리 하나, 작은 개미 한 마리, 긴 여행을 하는 달팽이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존재론적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부르르 떤다. 그녀의 전화다. 저녁 술안은 드셨사옵니까? 명랑한 그녀 목소리다. 아직이요. 희수가 없다고 술알을 걸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녀는 종종 사극 배우를 흉내내곤 한다. 지금 산책 중이니 들어가 먹으리다. 그러셔야죠, 마마.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아내의 부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겠지만 새삼 그녀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든다. 문득 그녀가 나를 이렇게 알뜰히 챙기는 것은 아내 희수의 부탁 때문만은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의 속마음도 잘 읽지 못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것도 서투르다는 생각이 든다. 자서전 쓰기. 산책에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켜고도 자서전 항목을 누르지 않았다. 당분간 나는 자서전을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 70이면 지난 삶을 회고하며 자서전을 쓰기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연극배우 같은 명랑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문득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진다. 그 생각은 소리 없이 점점 커진다. 내일은 그녀를, 아내의 친구가 아닌 여자로서의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 그녀를 통해 아내의 다정했던 손길을 느껴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